흙 묻은 배추 하나가 가족의 마음을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던 택배 상자에서 우리는 진심을 배워갔습니다. 그걸 대체 왜 보내는 거냐고 아내가 또 그랬어요. 그날도 택배 상자를 열자마자 이마를 찌푸렸죠. 비닐도 없이 흙 묻은 채 담긴 고구마, 배추는 툭 부러져 있었고 상자 구석엔 종이 한 장이 덜렁 붙어 있었어요. 이건 이번에 새로 심은 건데 애가 잘 먹을란가 모르겠다. 아버지 글씨는 예전보다 더 기울어 있었고 흙냄새가 잔뜩 뺀 그 메모가 왠지 모르게 눈에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이에요. 고향은 충북 제천, 지금은 서울에서 작은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야기는 어느 겨울 저녁 집 앞에 도착한 노란 택배 상자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 상자는 해마다 같은 시기에 도착했어요. 김장철을 앞두고 고향에서 아버지가 직접 싸보내신 채소들. 택배기사도 이젠 우리 집 주소를 외운 눈치였고 상자는 늘 같은 테이프, 같은 흙자국, 그리고 같은 노란색 박스였습니다. 나는 상자를 뜯기 전 한참을 현관문 앞에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손길이 묻어 있을 걸 아니까 괜히 조심스럽고 괜히 벅차더군요. 그 상자는 언제나 고맙고 미안하고 부끄러운 감정으로 열게 되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박스를 연 순간부터 숨을 길게 내쉬었고 흙이 묻은 고구마를 보더니 정리도 안 된 거 왜 보내느냐고 중얼거렸어요. 냉장고에 넣을 자리도 없는데 김장도 벌써 끝났는데 도대체 이걸 왜 매번 보내시냐고 말이죠.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맞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글씨를 천천히 펼쳤어요. 새로 심은 건데 애가 먹을란가. 애라는 말, 내 아이 말하는 거겠지요. 한 해 한 해 채소가 달라졌어요. 처음엔 고춧가루며 무, 그 다음엔 고구마와 들깨, 올해는 땅콩이 처음으로 들어있더군요. 아버지는 말없이 그런 걸 기억하고 몸으로 직접 심고 캐서 택배 상자에 담아 보내신 거겠죠. 그 마음을 아내는 몰랐고 나도 제대로 설명해 본 적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싱크대 앞에 섰어요. 흙이 묻은 고구마를 하나하나 씻었고 배추 잎을 정리하면서 엄마 손이 사라진 뒤 아버지가 혼자 해온 일들이 떠올랐어요. 처음엔 투박했고 그 다음엔 정성스러웠고 이젠 약간은 떨리는 손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딸아이는 그런 할아버지가 좋다고 했지만 아내는 자주 그 반대였어요.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이라며 아이에게 먹이는 것도 꺼려 했으니까요. 나는 그저 고구마를 찐 냄비 앞에 앉아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냄새가 어릴 적 아궁이 앞에서 먹던 군고구마 생각을 불쑥 떠올리게 하더군요. 그날 밤 딸아이는 한 조각 맛을 보더니 달다며 웃었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침묵하다. 고구마 달더라고요. 그 한마디를 겨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웃지도 않고 그래 그럼 됐다며 끊으셨고 나는 폰을 내려놓은 뒤에도 한참을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싱크대 옆에 땅콩 봉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위엔 아내가 남긴 쪽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먹기 전에 좀 씻어줘. 그 문장이 괜히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더군요. 마트에서 사는 게 훨씬 싸고 편하다는 말이 한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맞는 말이었고 그래서 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 말에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아내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흙에 손을 대본 적이 없고 김장도 직접 해본 기억이 없죠. 나물은 사서 무쳐야 제맛이고 무는 깨끗하게 포장된 걸로 사야 안심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흙 묻은 무 한 단, 비닐도 없이 엉켜있는 들깨며 미나리는 그저 감당하기 버거운 짐이었을 겁니다. 한 번은 상자를 받고도 며칠째 손도 안 댄 적이 있었어요. 냉장고 옆 바닥에 그대로 놓인 채 흙먼지가 말라가고 있었죠.
나는 괜히 민망해서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갔고 그날 밤 아내는 묻지도 않고 쓰레기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택배 상자를 싸던 아버지 손, 고랑을 따라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시던 그 허리, 그리고 이게 애 손에 닿을 수 있을까 고민했을 그 마음까지 다 같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집안의 평화를 위한 침묵이었고 어쩌면 비겁한 회피였죠. 그 후로도 상자는 계속 도착했습니다. 해마다 언제나 같은 크기의 박스, 같은 흙냄새, 그리고 똑같은 글씨체의 종이 쪽지. 이번엔 약초가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잘 모르는 풀에도 이름을 적어주셨고 뿌리부터 줄기까지 정성껏 포장하셨더군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고 나는 그걸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딸아이가 먼저 그걸 만지작거렸고 물에 씻긴 들깨 잎을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할아버지한테 고맙다고 말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참 묘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못했거든요.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 어떤 감정도 입 밖으로 꺼내본 적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주방에서 뭔가를 삶고 있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냄비 속엔 아버지가 보내신 나물이 있었고 그 옆엔 마트에서 사온 소스가 놓여 있었죠. 그날 아내는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것도 먹어볼래?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생전 처음 본 나물을 입에 넣으며 맛있다고 했어요. 나는 말없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 나물이 이제야 식탁에 올라왔다는 게 괜히 울컥했어요. 누군가에겐 버려야 할 짐이고 누군가에겐 한 해 농사의 마지막 자락이었을 테니까요. 밤이 깊고 식구들이 모두 잠든 뒤 나는 아버지 쪽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종이에 남아있는 손의 압력, 삐뚤어진 글씨 틈에서 아버지의 숨결이 느껴졌어요. 나는 작은 램프를 켜고 그 종이를 액자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그 액자를 식탁 옆 벽에 조용히 걸었습니다. 정성이란 건 모양도 향도 포장도 없지만 누군가의 기억 속엔 분명하게 남는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걸 왜 거기다 버려? 나는 그날 그렇게 속으로 외쳤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풍긴 그 묘한 냄새. 익숙하면서도 무너지는 듯한 지워지지 않을 흙의 향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날이 갑자기 추워진 날, 내 손엔 점심때 아내가 보낸 톡 하나가 남아 있었죠. 저녁은 김치볶음밥 해둘게요. 고생했어요.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던 게 아직도 뺨 안쪽에 남아있을 만큼 선명했는데 현관 앞에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문을 열기 전 복도 한쪽에 놓인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 흙 묻은 배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비닐도 없이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 위에 올려놓은 듯한 모양새로 버려져 있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무릎이 약간 꺾이는 기분, 몸이 아닌 마음에서 먼저 주저앉는 기운이 서서히 퍼졌습니다. 그 배추는 며칠 전 아버지가 보내온 상자에 들어있었던 것. 누가 봐도 시골에서 온 작물, 줄기엔 흙이 묻어 있었고 잎 가장자리는 바람에 조금 마른 흔적이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아무도 없는 복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손길도 그 배추를 더 보살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날 밤 현관을 열었을 때 집안은 따뜻했어요. 딸아이는 만화를 보고 있었고 아내는 주방에서 팬을 닦고 있었죠. 나는 가만히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씻은 뒤 식탁 앞에 앉았어요. 김치볶음밥은 따뜻했고 계란 프라이까지 얹어져 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복도 위 배추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수저를 놓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아버지가 보낸 배추, 그거 어떻게 했냐고요? 아내는
말없이 물컵을 내려놓았고,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상했더라고요. 냄새도 났고, 보관도 어려워서 그냥.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가운데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죠. 아버지가 배추를 심을 때 서울까지 올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자식이 잘 먹을지 걱정하면서 줄기 하나하나 다듬었을 겁니다. 그게 쓰레기통 위에 놓일 거란 걸 알았더라면 과연 보내셨을까요?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배추잎을 몇 장만이라도 떼어 씻고 다듬었으면 어땠을까? 그저 버리지 말았으면 달랐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음식물 쓰레기통 앞에서 다시 그 자리를 보았습니다. 누군가 그 배추 위에 다른 음식물을 얹어 놓았고 그 위엔 비닐봉지가 덮여 있었어요. 더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걸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자리를 지나며 나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어요. 언젠가 나도 내가 정성 들인 것들이 이렇게 어디론가 사라지겠지. 흔적도 설명도 없이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이제 무언가를 다시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손으로 길렀는데 지금은 쓰레기통 위였다. 그 생각이 마음속을 짓눌렀고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날 하루를 조용히 넘겼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오래도록 떠올랐어요. 해가 뜨기 전부터 아버지는 일찍 일어나셨죠. 나는 눈을 비비며 창문으로 그 뒷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밭으로 가는 발걸음은 느렸지만 묵직했고 양쪽 어깨엔 도구와 자루가 걸려 있었어요. 발걸음마다 이슬이 튀었고 무릎 아래는 항상 젖어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아버지의 손엔 흙이 말라붙어 있었고 손톱 밑은 언제나 검은 줄이 박혀 있었어요. 그 손으로 내 도시락을 싸주시고 엄마 없는 빈자리를 대신해 물도 끓이고 밥도 지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감정 표현이 서툴고 무뚝뚝하단 말을 자주 들었죠. 그런데도 서울 올라온 첫 해 나에게 보내셨던 편지를 잊을 수 없습니다. 자주 쓰는 말투는 아니었고 문장도 길고 더듬더듬했지만 한자 한자 눌러 쓴 그 글씨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잘 먹었으면 좋겠고 내가 키운 것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그 손으로 키운 배추, 그 손으로 다듬은 고구마, 그리고 들깨며 나물들. 그 손이 지금은 점점 마르고 잡던 삽이 무거워졌다 하셨죠. 전화 통화할 때마다 괜찮다고 하셨지만 몇 해 전 넘어지셨을 때 진작 알았어야 했습니다. 몸이 낫기 전에 밭에 나가셨고 그때 무리한 무릎이 지금도 시리다고 하셨죠. 그 손이 만든 것들이 우리 집 문 앞 쓰레기통에 놓여있던 날 나는 차마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쪽지만 다시 꺼내 손가락으로 따라 읽었습니다. 이건 이번에 새로 심은 건데 애가 잘 먹을란가 모르겠다. 나는 그 글씨를 천천히 쓰다듬었고 문득 아버지 손이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물건을 줄 때마다 손등이 떨리곤 했는데 그게 나이 탓이라 넘겼던 게 괜히 미안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주방 창문을 열어 차가운 바람을 들이켰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멍하게 귓가를 때렸고 나는 그 속에서 아버지 밭의 고요함을 떠올렸습니다. 닭이 울고 밭에 물이 돌고 풀벌레 소리 속에서 아버지 손만 바쁘게 움직이던 그 새벽을요. 도시에선 그런 정적이 없었습니다. 익숙한 것들에 묻혀 소중한 것들을 하나둘 잃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딸아이 방을 조용히 들여다봤습니다. 책상엔 아버지가 보내준 땅콩이 놓여 있었고 작게 반쪽 깐 껍질이 종이컵에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손의 무게를 아직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 마음을 어디선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죠. 나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쪽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작은 나무 액자에 넣어 거실벽 한켠에 걸었습니다. 그 손이 남긴 유일한 문장, 아무 말 없이 우리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그런데 나는 입을 닫았습니다. 말이 가시가 될 걸 알았고 그날은 누군가 상처 입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아내에게 따지고 싶었던 건 사실입니다. 왜 정성껏 보낸 걸 한 번도 손 안 대고 버렸냐고. 왜 냄새가 난다고만 했냐고. 딸아이가 맛있게 먹었다는 걸 듣고도 왜 아무 반응이 없냐고. 하지만 그 밤 나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물만 마셨습니다. 아내의 하루도 쉬운 건 아니었을 테니까요. 직장에서 버텨내고 아이 챙기고 집안일을 반복하는 그 피로가 말없이 쌓였을 테지요. 무릎을 세우고 앉아 박스 안 남은 채소들을 꺼냈습니다. 흙이 묻은 고구마, 색이 바랜 들깻잎, 그리고 살짝 마른 배추 한 줌. 싱크대 앞에서 손을 씻고 하나하나 헹궜습니다. 그 냄새가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고구마를 작은 냄비에 넣고 물을 붓고 가스불을 켰습니다. 끓는 물소리가 방 안을 채우는 동안 아내는 거실에서 아이와 함께 웃고 있었고 나는 주방 한켠에 앉아 김이 오르는 냄비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정적이 좋았습니다. 누구도 다그치지 않고 누구도 눈치 보지 않는 밤. 나는 그제야 폰을 꺼내 아버지 연락처를 눌렀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고 망설였던 번호. 누르기까지가 멀었을 뿐. 전화를 걸고 나니 의외로 금방 연결됐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여보란 소리도 없이 전화를 받으셨고 나는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고구마 진짜 맛있다고. 아이가 2개나 먹었다고. 그 말에 아버지는 그저 하고 짧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잠시 머무시다가 괜히 물었습니다. 힘드시진 않냐고. 요즘 밭은 잘 나가시냐고. 그 말에 아버지는 잠깐 멈칫하시더니 그래도 할만하다고 하셨습니다. 무리 안 하고 천천히 하신다고요. 그 말이 괜히 더 아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쓸데없는 걱정 말라고 밭일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툭 내뱉으셨을 뿐인데 이젠 조용히 괜찮다고만 반복하시는 그 목소리에 나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못했어요. 그렇게 몇 마디 주고받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고구마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하나 집어들어 반을 갈라보았습니다. 노란 속살에서 단내가 확 퍼졌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딸아이에게 건넸고 그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 있다는 걸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 손을 씻고 나서 식탁 옆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아버지의 쪽지가 조용히 놓여 있었고 나는 그걸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내 마음을 조금은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랐습니다. 저기 혹시 기분 나빴어. 그 말이 문 앞에서 들려왔을 때 나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아내가 먼저 다가온 건 이 결혼 생활 동안 흔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출근 준비로 바빴던 아침이었어요. 커피 포트가 김을 내고 있었고 신문을 넘기던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아내는 식탁 옆에 조심스레 서 있었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어요. 나도 예전엔 몰랐다고 저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야 알게 됐다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말에 아내는 잠시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앞에 선 그녀의 손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시래기국 만드는 방법이 검색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원래 익숙한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맛, 낯선 냄새, 정리 안 된 구조엔 쉽게 적응하지 못했고 자신이 아는 것들 안에서 안정을 느끼는 성향이었죠. 그래서였을 겁니다. 시골에서 온 작물들이 그녀에겐 혼란이었고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모르는 감정의 대상이었겠죠. 하지만 그날 아침 그녀는 손끝으로 시래기를 어떻게 씻는지, 어떤 육수가 잘 어울리는지를 차분히 훑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괜히 뭉클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상대의 세계에 들어가는 일이라는 걸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내 고향을 간 적 없었고 아버지를 몇 번밖에 마주하지 못했으며 시래기가 어떤 계절에 말려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그 낯선 것과 마주하려 한다는 건 작지 않은 변화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아버지가 보내준 배추며 고구마들이 단지 음식이 아니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말 대신 그분이 남긴 문장이었고 대화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침을 대충 넘기고 서둘러 외투를 걸쳤습니다. 나는 현관 앞까지 따라 나가 오늘은 춥다고 목도리 꼭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아내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작은 목도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 다시 정적이 흐를 때 나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도 뿌리가 붙은 배추가 한 포기, 들깨잎이 한 줌, 그리고 검은 봉지에 땅콩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씩 꺼내어 찬물에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서 작물들이 천천히 풀어졌고 그 냄새가 아주 오래된 시간의 향처럼 조용히 번졌습니다. 나는 그 앞에 앉아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건 어쩌면 누군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소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아주 조용히 우린 같은 온도로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그 국 내가 2그릇이나 먹더라. 아내가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눈빛으로 나를 힐끗 쳐다봤어요. 나도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그릇을 다시 떠갔습니다. 며칠 후 주방 한켠에서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퍼졌어요. 약간 구수하고 조금 텁텁한 향. 처음엔 생소했지만 금세 그 냄새가 마음을 차분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들깨가루 넣은 시래기국. 엄마가 겨울마다 끓여주던 그 맛과는 조금 달랐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온기가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조심스레 놓인 국 한 그릇. 아내는 별말 없이 숟가락을 건넸고 나는 국물을 한 입 떠 넣었습니다. 살짝 걸쭉하고 뜨겁고 그리고 부드러웠어요. 아이도 의외로 잘 먹었습니다. 어린 입맛에 맞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표정 하나 찌푸리지 않고 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웠죠. 그날 아침 우린 셋이 나란히 식탁에 앉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조금은 어색한 정적, 그럼에도 따뜻한 그 시간은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음을 알려주는 순간이었어요. 아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국을 끓이기까지 몇 번의 검색과 망설임이 있었을 거라는 걸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빈 그릇을 다시 들었습니다. 국을 한 번 더 떠가려는데 아내가 부엌 쪽을 슬쩍 바라보더군요.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작은 뿌듯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별다른 인사도 없이 반 얘기부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올해는 좀 줄이려고 한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면서도 애들 부담될까 싶어서 그냥 조금만 심겠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그 말에 나는 괜히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그저 부담되지 않게 조금만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의 시간이, 손에 상처가, 젖은 무릎이 다 스며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살아온 내겐 작물을 키운다는 것이 이토록 깊은 감정의 과정인 줄 진작엔 몰랐습니다. 그 정성과 수고를 대충 넘긴 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올해도 조금은 보내주세요. 이번엔 국으로도 끓여 먹었다고요. 생각보다 맛있었다고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 뒤로 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겨울 끝자락. 나뭇가지엔 아직 잎이 없었지만 그 아래 땅 속에선 분명 새로운 싹이 준비되고 있겠죠. 우리 식탁에도 그런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변화라는 걸 나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걸 그냥 흙 묻은 채로 보낸다고요? 도시에선 상상조차 안 되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도 그 흙을 털지 않고 박스를 쌌습니다. 거기엔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시골의 밭 한켠에서 자란 작물들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었습니다. 비닐 없이 겹겹이 쌓인 배추, 조심스레 닦은 고구마, 햇빛에 말린 시래기 한 줌까지. 그건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말없이 보내고 말없이 받는 관계. 그 사이에선 많은 감정이 움직였습니다. 부끄러움, 낯설, 오해, 그리고 아주 천천히 찾아오는 이해와 존중. 아내는 더 이상 물음표를 달지 않았고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고구마를 찌고 들깨를 볶고 시래기를 다듬으며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더 선명하게 떠올렸고 아내는 나의 고향을 작은 국 한 그릇 속에서 상상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는 학교 숙제로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예쁜 색연필로 글자를 꾹꾹 눌러 쓴 종이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고구마 진짜 달아요. 다음에 또 보내주시면 엄마랑 같이 요리해 볼게요. 그걸 본 아내는 살짝 웃었습니다. 아이의 손에 흙 묻은 먹을거리를 쥐어주는 걸 이젠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변화는 말없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밭에 나가셨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손등은 더 거칠어졌지만 그분의 마음만큼은 예전보다 더 또렷해졌습니다. 작물 수확량은 줄이셨다고 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무리하지 않기로 하셨다고. 하지만 택배 상자는 여전히 노랗고 따뜻한 모양으로 겨울의 문턱마다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상자를 여는 순간 나는 이제 더 이상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흙, 휘어진 잎, 삐뚤빼뚤한 글씨 하나하나에 나는 마음을 담아 답했습니다. 아버지, 올해 고구마는 정말 부드러웠어요. 시래기는 잘 말렸고 딸아이가 너무 좋아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늦었지만 이제야 조금씩 알아갑니다. 고향은 그저 땅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 기억이 살아있는 향,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조용한 배려. 우리는 그 고향을 매일 식탁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아이도 이 마음을 기억하겠죠.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에게 흙 묻은 마음을 전하게 되겠죠. 그날까지는 조금씩 서로를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 오늘도 나는 조용히 박스를 정리합니다. 정성스레 보낸 상자 하나, 그 안에 담긴 건 채소보다 더 깊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린 이제야 조금씩 서로를 배웁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시간이 걸려도 꼭 도착하는 마음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게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